거센 물살로 악명이 높은 울돌목. 이곳에 왜군의 전함 133척이 침입했다. 당시 이에 맞선 조선 수군은 단 13척. 비록 중과부적의 약세였지만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울돌목의 물길이 바뀌는 틈을 타 총공격에 나서자 당황한 왜군은 30여 척의 배를 잃고 결국 퇴각하기에 이른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위대하고 빛나는 승전, 명량대첩. 그 뒤엔 목숨을 거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호남 백성들의 막강한 지원이 있었다. 이미 조선 수군이 괴멸되어 버렸죠. 그래서 전라도에 들어와서 군기를 모집하고 병사를 확보하고 또 군량미를 확보하고, 즉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라도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순신 장군이 지나간 호남의 약 500km 길.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전남 보성이다. 4가지 조건을 다 이렇게 갖추게 되는데 군인들도 모으죠, 쌀도 모으죠, 또 배도 모으죠, 군사도 모으죠. 이 4가지 세트가 이 보성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명량이라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분히 걸고 바다로 나가게 됐는데, 10만 외적이 이틀 거리로 따라붙고 있었던 급박한 순간, 이순신 장군은 보성에서 무엇을 했고 호남의 백성들은 충무공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무엇을 헌신했을까? 이순신 장군이 지나간 곳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다. 풍전등화의 조선을 지키고자 피를 쏟은 이순신 장군과 우리 백성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그날의 기록들. 오늘 충무공 이순신, 그가 보성에 머물렀던 열흘간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지명 자체가 뗏목 다리인 벌교. 이순신 장군은 1597년 8월 9일 이 다리를 지나 보성으로 들어왔다. 당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이순신에겐 전선, 군량, 그 어느 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1597년 7월 16일에 경상도 거제도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죠. 그러자 이제 선조 임금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이순신을 재등용을 하죠. 이순신은 그 임명장을 8월 3일에 진주에서 받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경상도 바다로 바로 나가지 않고 육로로 쭉 그 보성으로 올 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옛 동지들이 이제 동참을 하죠. 그렇게 해서 보성에 왔을 때 대략 한 15명 정도 예야 군인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열이 흐트러진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보성을 찾은 이순신 장군. 그가 건넜던 벌교촌의 뗏목 다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후손들은 단단한 아치형 석교를 만들었다. 보성 쪽에 가면 그 군창이 있다. 근데 그 군창에 가면 아직도 남아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가야 된다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길을 건너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건넜는데 이제 그 뒤에도 많은 세인들 입에 이순신이 건넜다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다리, 그 뗏목 치워버리고 더 좋은 다리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홍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의 보성 첫 입성길. 그곳에 놓인 벌교 홍교엔 충무공의 발걸음 하나까지 기억하고자 하는 후손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도로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홍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뗏목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떼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뻘다리, 떼다리, 뗏목다리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 다리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는 그 장마가 지면서 다 떠날려가 버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늘 건너던 그 길, 그리고 이순신이 건넜던 그 길, 그러니까 이곳에 정말 무지개 다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실 보성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런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사실 이게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만 특별한 이런 다리들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벌교를 지나 조양창으로 곧장 향한다. 보성군 조성면에서 국도를 따라 1.5km쯤 가다 보면 산 밑 양지 바른 곳에 고내라는 마을이 있다. 군량 창고가 이 마을 안에 있다 하여 창고 고자를 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이 마을에 있는 조양창에서 처음으로 군량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조양창에 곡물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직접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창고에 곡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 4사람을 통해서 그걸 지키게 하죠. 난종일기는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있는 현지 주민들을 통해서 아마 바닷길로 장흥 쪽으로 이동시켰겠죠. 무엇보다도 군량 확보가 가장 시급했던 이순신 장군. 보성에 도착한 당일 조양창에서 많은 군량을 얻고 조선 수군 재건에 자신감을 얻었다. 얼마 정도나 될까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 당시 창고의 그 저장량이 한 600석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200가마 정도는 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식량들을 얻음으로써 굉장한 그 군사력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장소고, 이순신의 그 좌절 속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승리한 순간이 바로 이곳에 오셔서 얻은 이 식량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양창엔 장정 600여 명의 1년치 군량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보성 군민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 종일 군량을 나르기 시작했다. 오늘날 경전선 조성역 자리, 바로 이곳이 이순신 장군과 조선의 군관들 그리고 보성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군량을 선적하기 위해 폭풍같이 질주했던 감동의 현장이다. 조양창의 그 곡식, 그리고 보성 읍내에서 수습했던 군기, 이런 거 다 보성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실어 나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순신 선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성인들의 헌신적인 그런 애국 충정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한마당이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군량을 하루 만에 선적할 수 있었던 것은 보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이순신 장군이 식량을 구해간 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남문 자리인데, 이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 안쪽으로 큰 담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군량들을 저장해 두었다는 창고가 있었다는 마을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 우리 마을도 크게 도움을 줬다는 그러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양창에서 식량을 구한 후 박곡마을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박곡마을에서 나흘간 머물면서 대대로 정을 나눠온 가문인 참봉 양흥덕의 아들이자 학포 양팽손의 손자 양산왕의 집에 유숙했다. 양산왕의 집터엔 현재 오매정이 복원돼 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아픈 몸을 돌보며 치료하고 전선의 정보를 취합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제 식량을 구하고 나서 약간 여정을 푸시고 8월 11일 날 이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무려 4일 동안이나 여기 머무시게 되는데, 사실 그 8월 1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해군 작전을 다 구상을 마친 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4일간 있으면서 7통의 장계도 썼지만은 8월 13일 날 배설 장군이 이끌고 계시는 그 배들을 인계받으면, 지휘권을 받으면 충분히 전쟁에 승산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박곡마을을 나선 이순신은 열선루로 향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열선루는 남원 광안루, 밀양 연남루 등에 견줄 만큼 크고 아름다웠던 정자로 많은 문장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장소였다. 조선 수군을 재건해야 할 급박한 순간에 이순신 장군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보성 그리고 열선루를 찾아왔다. 남다른 인연 때문이다. 이순신에게 보성은 매우 특별한 곳이죠. 이순신의 장인 방진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보성 현감을 역임을 했죠. 그리고 이순신의 부인이 방씨 아닙니까? 그분이 보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순신에게 보성은 남다른 곳이죠. 아마 그래서 이순신이 보성을 향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의 부인인 상주 방씨는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기질을 가진 여인이었다. 방씨 부인이 보성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당시 화적대와 맞섰던 일화는 아직까지도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분은 그 보성 군수를 지냈던 방진의 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성숙했고 특히 그 12살 때 이제 화적대가 이 방진 현감이 살고 있는 내야에 몰려왔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분이 그 적을 만나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다 화살이 다 떨어졌는데 이때 그 이 방진의 딸 이 방씨가 달려가가지고 그 배틀에 묶여져 있는 대나무 가지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마루에 던졌다고 해요. 근데 화살 소리가 막 촤르륵 나니까 화살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많은 화살을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화적들이 보성에서 다 물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 방씨 부인 그러니까 이 방진의 딸이 이러한 큰 공으로 적을 물리쳤다 해서 이 지역은 태평한 골이 됐다 해서 태평골 그래서 또 이분의 또 아우나 또 이분을 부르는 이름도 방태평 이렇게 오늘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성군은 방진의 이름을 딴 방진관을 개관했다. 이순신 리더십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은 이순신실, 방진실, 방씨 부인실 등 총 4개의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무공이 있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우리 보성에서 유년 시즌을 보냈던 방진현감의 애동딸 방시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심사인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 방진관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보성과 특별한 인연이 닿아 있는 이순신 장군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열선루에서 만들게 된다. 정유 일기에서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밤새 술을 마실 만큼 괴로웠던 선조 임금의 유지는 조선 수군을 철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열선루에서 선조 임금에게 보내는 장계를 작성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수군 철폐령을 거둘 것을 호소했다. 조선 수군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드니까 폐지하고 육군에 가서 의탁에서 싸우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즉시 이순신은 이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임금님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장계를 쓰시면서 이 12척의 배로 서해로 진출하는 적들을 막겠습니다라고 이제 보성 열선루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다. 왕명에 반하는 장계. 그것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정쩡하고 비열하게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승리를 잡아서 그걸로서 사는 길을 아마 선택했을 거예요. 대단히 그 요즘 경영학 쪽에서 이순신 리더십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그 판단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런 판단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에게
배설이 12척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했을 거예요. 왜? 본인이 이제 호남 지역을 투어를 하면서 전력을 보강하면 그 12척이 20척이 되고 30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본인의 그 판단력,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감히 어명을 여기고 장계를 올렸겠죠. 이순신 장군의 장계는 결국 선조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고 왜군의 침탈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장계가 쓰여졌던 열선루는 이제 주춧돌만 남았지만 600년 역사를 되짚어보는 표지석이다. 이순신은 장계를 올린 뒤 곧장 활장이 지휘와 퇴기생 등을 만났다. 그리고 도피한 관리들을 찾기 위해 보성 군수와 군관들을 구람으로 보냈다. 다시금 조선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였다. 오봉산 정상 근처 칼바위. 이 칼바위 밑동엔 수십 명이 들어앉을 만큼 널찍한 굴이 있는데 이곳이 구람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이 지금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보성 주민들을 또는 그 관리들을 데리고 오게 했던 구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곳에서 300명 정도가 피난을 하면서 곡식을 저장하고 또 주변 정세를 파악하고 그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 구람에서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불러들였는데 당시 보성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순신을 따라 나섰다고 한다. 보성군 의병전에 기록된 임진왜란 참여 의병은 9,931명.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만큼 많은 보성 사람들이 이순신을 후원하고 따라 나선 것이다. 그들은 전쟁터로 향할 때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한다. 원래 임진왜란 초기부터 보성분들은 우리 죽천 박광정 선생 그리고 삼도 임계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 자의병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의 의병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선거의 장군이라는 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하고 가장 절친한 무장이 선거의 선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순신 선생이 다시 전열해서 명랑 해전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을 때 보성분들 그 자부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자기들의 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함께 이 거대한 전쟁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군량과 군선, 군사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이순신 장군은 8월 17일 보성 백사정 해안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군사를 도열하는데 그 수는 무려 120여 명.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출항하던 날 조선 수군을 돕기 위한 의병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그날 이곳엔 숱하게 많은 어선들이 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작은 어선들이 그 일본의 그 군함들을 이렇게 좁고 가파른 그 명랑 그 물길로 유인을 했던 것도 우리 해상의병들이었단 말이죠. 어민들. 그래서 당시 그 난중일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저 우리 피난민과 우리 어민들이 우리 관군보다 더 열심히 싸웠나라. 이것은 하늘이 내린 행복이다. 이 다행이다. 천행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 우리 해상 어민 의병들이 피난민들이 관군보다 더 열심히 싸웠노라 라고 하는 말 위에 다른 어떤 웅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성에서 머문 10일간의 여정에 따라 이순신 12경길이 완성됐다. 이순신 장군이 44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조선 수군을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남도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량대첩의 위대한 승리, 그 초석엔 호남 백성들의 위대한 동행이 있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선 남도의 보물이다.